지금까지 요 추정과 가설 검정하려고 떠든 건데 요거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통계는 제가 가설, 그러니까 우선은 척도하고 가설하고 이제 핏값만 보시면 해결이 돼요. 핏값만 보시면 해결이 돼요. 자, 첫 번째 조사하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서울시 20대 성인 남자를 보시게 되면 A 후보자는 42%, B 후보자는 38%, 실외 수준 95%,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허용오차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허용오차라고 합니다. 다죠? 허용오차는 뭐라고 한다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허용오차라고 합니다. 허용오차. 네.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맞출 가능성을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보도록 하죠. 허용오차. 여기를 보시면 A하고 B가 있는데 누가 높아 보이시는 건가요? A가 높아 보이세요? B가 높아 보이세요? A가 높아 보이시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허용오차라는 게 중요합니다. 허용오차.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해버리면 39부터 45가 되겠죠? 그쵸? 얘는요. 3이니까 35부터 4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39가 되고 얘가 41이 되면 B가 이기는 거니까. 다시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허용오차가 중요해요. 허용오차.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뭐라고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얘를 허용오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용오차. 자, 여기 다음에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맞출 가능성으로서 100명 중에 95명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100명 중에 95명은 B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뢰 수준. 신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점 추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값을 찍는 것들을 점 추정. 구간 추정이라는 것은 범위를 결정해서 얘를 포함이 될 거냐, 포함이 되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을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간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구간 추정을 해요. 우리는 구간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값을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설 검증이 아니라 가설 검정이 돼야 되겠죠? 그쵸? 가설 검증이 아니라 가설 검정이 돼야 되겠죠? 그쵸? 이건 조금 죄송합니다. 가설 검정이 되겠죠? 자, 신뢰 수준, 신뢰 구간인데 이런 건 넘어갈게요. 네? 신뢰 구간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넘어갈게요.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 뭔가라고 말씀드리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구간 추정을 하게 되면 자, 표본수가 242, 평균이 33.3, 표준표차가 12.14, 신뢰 수준 95%.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식을 보시게 되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거 눈으로만 보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네. 우선은 X바는 평균입니다. X바는 뭐가 된다고요? 평균. 그 다음에 얘를 그렇게 다 치고 루트 n S. 여기서 루트 평균은 몇 넣으면 될까? 평균은 몇 넣으면 될까? 얘 넣으면 되죠? 맞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다 치고 루트 n은요? 루트 몇 넣어요? 2, 4, 2. 그 다음에 S는 몇 넣어요? 11.14. 근데 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얘 이거 보시면 95% 나와 있나요? 95% 나왔고 표본수가 크지요? 95%의 표본수가 크지요? 네? 그러면 T분포라고 하면 95%의 표본수가 커요. 그럼 몇 나요? 표본수가 커요. 그럼 몇 나요? 1.96. 그래서 1.96의 값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얘부터 구하셔야 돼요. 네? 네? 멘붕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근데 시험 문제 뭐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 넘어가죠. 다음에 가설 검정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자,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우선 가설이란 뭐였나요? 가설이란 뭐였나요?
우와. 잠정적인 해답이라고. 뭐라고요? 잠정적인 해답. 가설이란 뭐라고요? 잠정적인 해답으로서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뭐라고요? 2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다수의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정적인 해답을 뭐라고 한다? 가설이라고 한다. 가설. 가설은 따라서 가정된 설명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눠지는데 귀무가설은 그때 말씀 올린 것처럼 뭐라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귀무가설은 없다.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을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대립가설은요. 차이가 있다. 대립가설은 뭐라고 한다고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이 됩니다. 다시 귀무가설은 뭐가 된다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의 주장은 대립가설일까요? 귀무가설일까요? 대립가설이 되는데 내는 차이가 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대립가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요. 해봤자 믿질 않으시기 때문에 어떡하느냐? 그래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시다. 뭐라고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 범위 안에, 얘 안에 들어가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면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야. 저는 차이가 난다고 주장을 해. 근데 믿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면 인정하는 범위를 결정해 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차이가, 틀리셨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기준은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거냐, 귀무가설을 포함을 할 거냐, 채택을 할 거냐, 채택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요. 연구자는 귀무가설을 기준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앞면이 아니기 때문에 뒷면이에요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다시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범위를 결정해 주세요. 이걸 벗어났으니까 틀렸었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라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설검정이라고 합니다. 가설검정.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판사분들도 어떻게 하냐? 판사분도 네가 죄인이라고 놓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일반인이야. 일반인인데 이 기간보다, 이 임계치보다 벗어났으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판정을 내리는 거죠. 아시겠죠? 일정한 범위에서 벗어났으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정한 범위에서 벗어났으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일정한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A라는 공장에서 나온 거와 B에서 나오는 거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다시 저는 A랑 B랑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야. 그러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가 대립가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귀무가설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귀무가설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차이가 나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설득하면 돼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내가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라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귀무가설. 무조건 귀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무조건 귀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 뭐라고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평균의 차이가 없다. 상관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런 것들을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대립가설은요.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대립가설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맞출 가능성은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맞출 가능성을 신뢰 수준, 틀릴 가능성을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신뢰 수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맞출 가능성. 유의 수준은 틀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틀릴 가능성. 자, 신뢰 수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맞출 가능성. 신뢰한다는 거 뭐라고? 신뢰한다는 거 뭐라고요? 아, 내가 맞출 가능성. 이것은 신뢰 수준. 유의 수준은 반대. 틀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틀릴 가능성.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90, 95, 99는 많이 보셨죠? 신뢰 수준 90, 95, 99는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가운데 92, 93 그런 건 없어요. 그냥 90, 95, 99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 신뢰 수준은 90, 95, 99 요것만 있다고 보시면 돼.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90%라는 것, 신뢰 수준 90%라는 것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90%라는 거예요. 즉 100개 중에 90개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99는요.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100개 중에 99개는 포함이 된다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요.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겠죠? 넓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유의 수준은 자 99%면 유의 수준은 틀릴 가능성이 되면 0.01이 되겠죠? 1%, 1%. 네, 95%는요? 0.05, 5%. 근데 일반적으로 신뢰 수준은 퍼센트로 적고요. 유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소수점으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90% 신뢰 수준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의 수준이 0.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치면 10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세요? 유의 수준이 결정되면 신뢰 수준이 결정되는 거겠죠? 네. 자, 여기 있는 신뢰 수준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요. 여기 있는 신뢰 수준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유의 수준 0.1, 0.05, 0.0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요. 얘는 유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간은요. 신뢰 구간은 좁아지게 되겠죠? 그쵸? 자,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찍혔습니다. 자, 90%에서는 기각이죠. 벗어났으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5에서는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여기에 찍혔습니다. 90%에서도 기각, 99에서도 기각이에요. 그쵸? 네. 자, 제가 기각을 시키고 싶다면 90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99로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99로 설명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요. 90%는 100개 중에 10개가 벗어날 가능성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90%는 100개 중에 10개가 벗어날 가능성이고 99는요. 100개 중에 하나가 벗어날 가능성이에요. 즉 90%라고 딱 설명을 드리면 야 100개 중에 10개가 벗어날 가능성인데 정말 이거는 우연하게 나타난 거 아니냐? 10개 우연하게 10개 포함된 거 아니라고 의심을 하신단 말이야. 하지만 99는요. 100개 중에 하나가 벗어날 가능성인데 거기에 찍힌다면 아 이거는 진짜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설득할 파워가 강해지겠죠. 그렇죠? 다시요. 90%는 기각할 가능성은 높지만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그만큼 약해져요. 하지만 99는요. 기각하기가 어렵지만 기각만 된다면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매우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90%는 너무 널널해. 90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95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다시요. 90%는 설득하기가 파워가 좀 약해. 99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반적으로 95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95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허용 오차하고 신뢰 수준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은 허용 오차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허용 오차가 너무 넓으면 의미가 없어. 허용 오차가 좁고 신뢰 수준이 높아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신뢰도가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이해되세요? 허용 오차로 뭐라고요? 좁고 신뢰 수준이 높아야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뢰 수준은 90, 95, 99가 있는데 90은 너무 널널해요. 널널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벗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에 반해서 99는요.
기각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져. 너무 어려워. 하지만 설득할 파워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95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그래서 95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반드시 95라는 건 아니고요. 연구자가 90을 쓸 거냐, 95를 쓸 거냐, 99를 쓸 거냐는 연구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근데 90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각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1.56 유의수준 알파라고 하는데요.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확률. 뭐라고요?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하는 가능성.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유의수준 알파. 다시 뭐라고요? 맞지만 틀릴 가능성. 뭐라고요? 맞지만 틀릴 가능성.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의수준 알파. 유의수준 알파. 자, 이 세상에 자기 생각이 100% 다 맞다는 사람하고는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 네가 틀릴 가능성이 1%라고 생각하자. 네가 틀릴 가능성이 10%로 가정하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의수준 알파.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은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와이프는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쵸? 와이프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의견을 서로 간에 조율할 필요가 없어. 그냥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통해. 그냥 서로 간의 인생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국내에 진짜 유명한 통계학과 교수님도 있지만 와이프는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공감합니다. 하면서 설득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요. 기무가설을 뭐라고 하죠? 유의수준 알파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가능성. 뭐라고요?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기각할 가능성을 유의수준 알파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 이것만. 유의수준, 이거 베타는 뭐냐면 거짓인데 채택할 가능성. 뭐라고요? 거짓인데 채택할 가능성. 얘를 제2종으로. 내가 틀렸다고 하지만 내가 포함될 가능성은 이 정도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2종 오류. 근데 거의 다 제1종 오류를 씁니다. 우리는 거의 다 제1종 오류를 써요. 검정력이라는 것은 네가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기각할 가능성. 뭐라고요? 거짓인데 기각할 가능성. 이것을 검정력 1-베타. 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알파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파만 보시면 돼요. 네. 알파만 보시면 돼. 나머지 것들은 너무 어려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90%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신뢰 수준. Z의 2분의 알파 1.645. 95%는요. 1.96. 99는요. 2.576의 면적, Z값을 가지게 됩니다. Z값. 이건 포기해서 숫자는 안 넣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90, 95, 99가 있다. 뭐라고요? 90, 95, 99가 있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P값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P값.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설하고 P값만 보시면 돼. 뭘 보시면 된다고요? 가설하고 P값만 보시면 돼. P값만. 자, P값이라는 것은 표본의 결과로부터 어디서부터 얻어냈다고요? 표본의 결과로부터 기무가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크기를 P값이라고 합니다. P-value라고 해요. P-value. 그냥 P-value예요. 확률이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요? 표본의 결과로부터 기무가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크기를 P값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다시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다시 한 번요.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한 번 더.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다시 한 번.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마지막 한 번 더.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P값은 작으면 0.000에 가까울수록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우선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준자가 유의수준 알파가 0.05예요. 그런데 P값이 0.052가 나왔습니다. 요거 포함될 가능성이 포함되잖아. 그쵸?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채택력, 기각력이잖아요. 채택력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채택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무가설 기각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요? P값을 고친 건 안 돼요. P값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유의수준 알파를 높이면 돼요. 뭐라고요? 유의수준 알파를
높이면 돼. 0.1로 높이면 돼요. 하지만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각을 할 수 있지만 설득할 수 있는 파워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의 수준 알파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요. 0.1, 0.05, 0.001, 0.01 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0.1로 선택하면 기각시킬 수는 있으나 설득하는 파워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틀릴 가능성이 0, 맞출 가능성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쪽이 맞출 가능성이겠죠? 이쪽이 맞출 가능성이죠? 이쪽이 틀릴 가능성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0.01보다 작으니까 얘보다 작으면 P값이 얘보다 작으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기각시키니까 기무가설의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여기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P값이 유의수준 알파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무가설 채택.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키워드. 이거 하려고 떠든 거예요. 지금까지. 2시간 동안 떠든 게 뭐라고? 이거 하나 설명드리려고. 가설하고 P값하고 설명드리려고. 요거만 보시면 통계는 이제 반은 해결된 거예요. 반은 해결된 겁니다. 척도랑 가설하고 P값만 보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다시 뭐라고요?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 모든 기준은 뭐가 된다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 기무가설은 차이가 난다요? 차이가 나지 않는다요?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대립가설. 차이가 난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P값이 0.000에 가까워진다. 뭐라고요? 0.000에 가까워서 차이가 난다. 뭐라고요? 0.000에 나올수록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 것들을 양측 검정이라고 하고요. 단측 검정은 한쪽으로 미루는 것들을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남자, 여자 월급에 차이가 난다. 라는 것들은 양측일까요? 단측일까요? 양측이죠. 즉 남자가 높아도 되고 여자가 높아도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세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자가 높아도 되고 여자도 높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단측 검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높다 혹은 여자가 높다처럼 한쪽으로 미루는 것들을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단측 검정. 따라서 양측 검정이 어려울까요? 단측 검정이 어려울까요? 단측 검정이 더 어려워요. 단측 검정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기무가설은 뭐가 될까요? 몸무게만 볼게요. 몸무게.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했습니다. 섭취 전과 섭취 후에는 평균의 차이가 없다. 없다. 대립가설은 뭐가 될까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라고 설정하셔도 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커도 되고 작아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양측 검정을 했어요, 제가. 자, 사장님,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했더니 차이가 난답니다. 우와, 잘했어. 그런데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더니 몸무게가 막 늘어나는 거야. 반대로 부정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의 목적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나오는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단측 검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단측 검정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한쪽으로 미루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단측 검정.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영구 목적, 남녀별에 따른 월급 평균 차이. 자, 우선은 여기서 종속 변수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뭘까요? 월급의 평균이죠. 맞나요? 월급의 평균입니다. 평균이 양적 변수예요? 질적 변수예요? 평균을 쓰니까 양적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은 무조건 양적 변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독립 변수는 뭘까요? 남녀일까요? 성별일까요? 남녀 여자예요? 성별이에요?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독립 변수는 성별이에요. 성별. 그런데 몇 개로 되어 있다고? 속성이 2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남자 여자가 독립 변수가 아니라 성별이라는 변수에 남자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서울, 부산, 대구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독립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독립 변수는 지역이에요. 지금 근데 속성이 몇 개로 되어 있다? 3개로 되어 있다. 이걸 아시면 돼.
이건, 이거 어떤 분석을 할 건가를 결정이 돼요. 이것만 되면. 그래서 이 T검정은 양적 변수이고 속성이 두 개인 경우는 얘는 무조건 T검정이에요. 얘는. T검정 이상은 여러분들 볼 거 없어요. 자, 가설은 어떻게 설정하시면 될까요? 가설은 남녀별에 따라서 월급 평균 차이가 있다? 없다? 아니라니까. 성별에 따라서 뭐라고요?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남녀별의 월급의 차이가 없다고 쓰시면 안 돼. 우리 키워드 다시 볼게요. 뭐라고요? 독립변수와 성별 맞나요? 종속변수는 월급인데 평균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평균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점수가 이게 그냥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차이가 없다라고 쓰시면 점수가 좀 많이 깎여요. 이에 반해서 다시 뭐라고요?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건요.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평균 차이가 있다. 이게 양측검정으로 보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하는데 P값은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P값은 0.000에 가까울수록 기무가설이 기각을 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0.00에 가까울수록 기무가설이 기각을 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다이어트 식품 몸무게 변화. 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섭취 후에는 몸무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대립가설은 어떻게 설정하시면 돼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감소될 것이다. 뭐라고요? 감소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 했는데요? 단측 검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단측 검정이 되는 거예요.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 자, 단측 검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측 검정은 나온 P값을 나누기 2를 하셔야 돼. 다시 뭐라고요? 단측 검정은 P값에다가 나누기 2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의수준 알파하고 그냥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단측 검정이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단측 검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P값을 나누기 2를 하시고 유의수준 알파는 그대로 쓰셔야 돼.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근데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좀 그렇게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뭐라고요? 양측 검정이면 뭐라고요? 단측 검정이면 P값에다가 2분의 1, 그다음에 유의수준 알파값은 그대로, 유의수준 알파값은 그대로 넣고 돌려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양측 검정을 기무가설이 기각을 해버리면 단측 검정은 당연히 기각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0.05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또 2분의 1 이렇게 더 작아져 버려. 근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T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 다시 뭐라고요? T의 제곱분의 Z의 제곱, S의 제곱. 기억나세요? 표본의 허용오차. 얘가 뭐가 된다고요? D의 제곱이라고 허용오차. Z는요? 90% 쓸 거냐? 95를 쓸 거냐? 99를 쓸 거냐? 90%면 1.645. 95%는 1.96. 그다음에 99는 2.576. 요걸 걷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따라서 Z가 신뢰 수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높아지려면 N수가 많아져야 돼요. 자, 분산이 크다면 N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분산이 커버리면 더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분산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허용오차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허용오차는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커면 클수록 허용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N수는 작아지죠. 즉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커져버리면 얘는 N수가 작아져도 돼요. 네, 내가 보다 정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데 허용오차를 줄이려면 허용오차가 좁히려면 N수를 높여야 돼요. N수를 높여야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